자,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은 전쟁터에서 북한군이 몇 명이 사망했다더라. 저기서 뭐 몇백 명이 다쳤대더라, 죽었대더라. 북한군이 뭐 총알바지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북한군을 소위 떼죽음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참혹한 어떤 상황 자체를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따라가고 있어. 오, 이건 뭐 은폐나 원폐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형도 그렇고 이게 보면 그냥 안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다 죽는 거구나, 저렇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이 은폐 원폐가 안 되는 지금 완전히 벌게 이제 근처에 가서 거기 기폭하는 겁니다. 근처 가면. 어떡해. going like zombie. They go to the target. I think nearly 200 goes to our position and they coming and coming.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너무 웃겨. 와.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들어 계속 나라 계속 나 늑대 했다 늑대 스트레 땅땅땅땅땅땅땅 해 땅땅땅땅 해가지고 뚜리 녹대 날아온대. 북한군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김진 기자님,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영상 속에 나오는 우리말을 쓰는 이 군사들은 대개 다 북한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이 북한군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 확인이 됐고요. 속수무책으로 드론에 당하는 모습들이 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참혹한 현실이 맞고요. 네. 특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접경지에서만 3,000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보기관도 적게 잡아서 1,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미 뭐 그 이전에 미국에서는 뭐 한 주에 1,000명 넘는 북한군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바디백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표현 썼어요. 정확하게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드론이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살하는 이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보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가지고 많이 이제 러시아를 그럼요.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 초창기 교육을 받을 때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드론을 보면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드론이 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군인들 보면서 아니 진짜 저 김정은이가 죽으라고 보냈나? 그러게요. 죽이려고 하나 뭐 어떤 그런 친구는 생각이 저게 우리 쪽 건지 저쪽인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완전 생초보들처럼 노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최근 그 뉴욕 타임스가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먼저 이제 북한한테 손을 내밀어온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반대라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뭐 지켜야 될 그 나라 국가 지도자의 제일 가는 덕목이 그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나라 그 총장년들을 다른 나라 전쟁의 대폭밥으로 내보내서
진짜 그 생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게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김정은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군의 그 드론 오퍼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이게 거의 무슨 전자오락 같잖아요. 컴퓨터 게임 같잖아요. 라고 하는데 북한군 병사들은 레벨이 낮은 게임 같다 그래요. 레벨이 아주 낮은 게임이다. 전혀 모르니까. 예, 얼굴 난이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냥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안타깝다. 그러니까 영상을 면밀히 보면은 이게 거의 뭐 1인 1드론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자폭하는 형태로 터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얼마나 운용을 잘하냐면 이게 각각 병사를 추적하는 드론이 있는데 또 보니까 멀리서 전체를 지켜보는 드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랑 같은데 이런데 다리 밑에 숨은 병사가 있으면 가가지고 하나를 떨어뜨리고 반대편으로 나오는 기색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하나 가가지고 거의 뭐 사람 하나를 그냥 아주 타겟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드론이 하나 떠서 전체를 관망하면서 거기다 이제 실제 이제 그 폭파하는 드론들을 내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자폭 드론을 많이 쓰는 게 1인칭 드론을 많이 써요. FPV, First Person View 드론인데 우리 마치 왜 FPS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막 뭐 움직이면서 쏘듯이 막 혹은 뭐 아니면 뭐 우리 뭐죠 카트라이더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운용하는 사람 환경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이게 이 드론이 기본적으로 레이싱 드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레이싱 드론이 그러니까 막 보면 우리 왜 자동차 레이스 하듯이 드론 가지고 레이스를 해요. 네네. 드론 F1이 있죠. 예. 근데 이 드론 레이싱 하는 거 보면 이런 실내 같은 데를 다 다니고 창밖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문도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력들이 도망가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포탄은 엄폐물 뒤에 들어가면 숨으면 숨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숨으면 따라와서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1인칭 드론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드론이요. 운영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2차 대전 때부터 드론을 운영을 했으니까. 진짜요? 마릴린 먼로가 유명한 에피소드가 마릴린 먼로가 원래 드론 만드는 공장의 여공이었어요. 드론이 있었다고요? 아, 그럼요. 이걸 만드는 공장의 그 여공이었는데 이거 국방부에 나와서 홍보 사진 찍다가 헐리우드에 픽업된 유명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RC 드론이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꽤 그게 역사는 길어요. 문제는 뭐냐면 땅에서 돌아다니고. 북한군도 당연히 드론의 존재를 알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우리 양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FPV 드론, 그 1인칭 드론 같은 경우에 장착이 돼 있는 고성능 카메라의 성능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드론이 약간 평균 150km로 날아가야 돼요. 그럼 이론상 100m 앞에 지금 드론이 나타났어요. 그럼 100m 앞에 멀리 있잖아요. 조그만 드론이니까 1초면 눈앞에 와요. 빵! 그리고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군들이 알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알아도. 그리고 또 드론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가가지고 탱크와 장갑차도 폭파시키는데 사람 살상은 솔직히 말해서 좀 쉬운 일이에요. 러시아 푸틴에게 있어서의 북한군의 쓸모는 정말 과한 표현이 아니라 희생양 내지는 전선의 최전선에서 총알바지로 소모시키는 그 병력. 그래서 상대국의 포탄이나 드론을 어느 정도 소모하는데 우리 병력을 쓰이게 하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실제로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지녔던 수첩 내용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가 그 수첩의 일부를 좀 확대해서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 수첩을 남긴 북한군의 이름은 정경홍입니다. 근데 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이 최전방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우경이라는 북한군 병사가 직접 수첩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지금 북한군 3명이 위치하고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마른 목골 사각형이 드론입니다. 드론이고요. 앞에 서 있는 병사가 이른바 이제 드론의 미끼 역할을 하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명이 총으로 드론을 사격하는 그림이 되어 있죠. 자, 그림과 함께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드론을 발견하면 3인조를 구성하라.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m 드론으로부터. 그리고 드론을 사격하는 사람은 드론 뒤에 10에서 12m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다. 그때 뒤에 있는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 무식한 방법이라면 이게 멈추고 드론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져요. 그러면 10m 뒤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사격을 담당하는 북한군의 생존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상 드론이 멈추면 기폭을 하거든요. 그때 사격을 한다 한들 이 드론이 폭파되기 전에 인간 미끼 역할을 했던 동료 북한군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근데 이 전술이 굉장히 저희가 보기엔 한심한 전술인데 이걸 과연 북한군이 스스로 터득한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이 이렇게 일부러 교육을 시킨 건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끼 작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미끼를 낚시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저도 이번에 좀 북한군이랑 이 드론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좀 장면을 좀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드론에 뭐가 매달려 있는데 산타 인형이 하나 매달려 있네요. 루돌프요. 이거 펭귄이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난스러운 이 소품 무기 던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제 밀리터리 조크 같은 거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적에게 보내는 포탄 있지 않습니까? 폭격기 포탄에다 한마디 쓰거든요. 뭐 너희한테 보내는 새해 선물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다음에 후세인에게 또는 또 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어쩌고 맞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에도 옛날에 뭐 쓰는 거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랬잖아요. 뭐 리를 보이니 팻맨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맞네요. 그러니까 드론에 탄이나 이런 거에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이런 걸 달았다. 산타 매달았다. 야, 우리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너희 공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뭐 우리 전쟁 중에 충분히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그러면서 적을 우리는 사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한번 이 그 러시아에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예상할 때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병사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정보가 좀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이제 공개를 했죠. 북한군 연령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2소대 2조 상세 명단이라고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부모님, 자매 형제 관계, 혈액형 등 정보가 빽빽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이 자료 따르면 이제 부대원들 평균 연령이 21살이고요. 아유, 예. 가장 어린 군인이 이제 2006년생, 그러니까 18살. 2006년생이요? 예, 2006년생, 18살. 신병이네 완전.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군인이요, 24살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이 명단을 봤는데 이 명단을 보면서 눈에 띄우게 나타났던 점은 이제 북한군 병사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혹은 노동자 농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힘없고 백없는 그런 병사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병사들을 위주로 해서 파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부집 자식들은 절대 안 내보내요. 간부들은 다 빼요. 자기 자식.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게 되면 정말 그 전선에 나가서도 죽어도 무방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내보내거든요. 막말로 말하게 되면 그런 거죠. 북한군까지 부른 거 보면은 이게 혹시 러시아가 진짜로 밀리고 있는 게 상황인 건가요? 아니에요. 러시아가 현재는 군사적인 우위를 전반적으로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욱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병사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쿠스까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 진격을 또 멈추려면 러시아의 병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제 북한 측 주장은 이거예요. 뭐 그렇다 치자. 우리가 그 지금 쿠르스크에 지금 파병을 한다고 치자. 근데 이건 불법이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랑 김정은이 체결한 그 조약에 따르면은 양쪽 국가가 한 국가라도 그 군사적 공격을 당하고 영토의 침범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다거든요. 논란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러시아 땅이 공격당했잖아요. 북한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북한 측 주장이에요, 일단은. 이게 또 살벌하게 또 외교 무대에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황준국 유엔 대표가 일단 포문을 열었어요. 총알바지로 쓰지 말라, 북한 젊은이들을. 북한 측에 이제 그 김성 대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과 서방도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고 있지 않냐. 우리도 러시아를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차석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바로 발언권 시작합니다. 빡!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 병사들이 가면 go back in a body bag 이란 표현을 써요. go back in a body bag 이란 표현을 써요. 시신 가방에 돌아갈 것이다. 야, 너무 무서운 표현이네요.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It is tragic that they could have enjoyed a far better life only if they were born south of the DMZ. It will have to naturally take issue with Ukraine's aggressive act of invading the Russian People's Sacred Territory of the Kursk. The TPRK and Russian Federation are entitled to develop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언제는 뭐 말 들었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혼자 아니, 들었어. 이게 굉장히 모욕이에요. 그렇죠. 미군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으면 커핀이라고 해서 관에 실어서 모십니다. 보통 바디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닐백이거든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피해자들을 바디백에 넣고 또 전장에서는 포로들이 대규모로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비닐 바디백에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젊은이들 짐짝 취급당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걸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예. 자, 어쨌든 뭐 뉴스에서 뭐 파병한다 어쩐다 뭐 이랬을 때 분명 뭐 특수부대가 간다. 뭐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예, 폭풍 군단이 갔어요.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의 그 부대의 후신이 폭풍 군단인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일 것 같아요? 와, 놀랍게도 꽤 높아요. 4위. 4위요? 네, 재래식 군사 수가 북한 주장에 따르면 130만 명인데 4위예요. 근데 이건 굉장한 거품이고 허세가 좀 있어요. 러시아가 90만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130만 북한 군사들이 직업은 군인이지. 근데 뭐 농사 짓고 그냥 전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약초병이 네네네네. 등록은 군인으로 돼 있는데 거품이 좀 있는데 그런데 폭풍 군단은 무시하면 안 돼요. 북한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공식적인 우리 군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이 특수 작전군이 한 2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폭풍 군단이 한 4만에서 8만 명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정예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폭풍 군단 같은 경우가 왜 폭풍이냐면 폭풍 군단이 쓸고 간 자리는 폭풍이 쓸고 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대라 그래서 폭풍 군단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 개 군단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의 경보여단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아까 4만 명에서 8만 명이 이게 숫자가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줄 수도 있어요. 현지에 따라 또 달라. 네, 그래서 폭풍 군단이나 벼락, 우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군단이 있는데 후방 부대 맞아요. 그러니까 후방 쪽에다 넣어놓고 앞에 총알바지들이 다 총알 막아낼 때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천리행군, 하룻밤에 천리행군, 귀신 작전 펼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김신조도 달아날 때 속도가 엄청 빨랐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국군들도 이 행군 훈련을 엄청나게 강도 높게 올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산악 작전을 많이 해요. 불이 이렇게 막 활활 타면 그 불을 뛰어넘는. 근데 이제 불을 뛰어넘어서 뭐 포복 정진을 하고 또 뭐 쇠설창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밧줄 있으면 밧줄도 타고 올라가고 이 손이 그냥 덜덩어리예요. 그냥 맨날 이거 막 이렇게 통나무에다가 이거 치고 막 이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군인 아저씨들은 맨날 이거 시꺼매가지고 이 우통 다 까고 그 훈련을 해요. 맨날 이거 치거든요. 이렇게 막. 김일성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전신이 특수 8군단인데 그래서 김일성이도 한 개 사단을 줘도 이 1, 2, 4 군부대 대원 한 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최종의 부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폭풍군단은 이제 특수 8군단이 확대 개편되는 그 과정에 김종일이가 지어준 그 이름이거든요. 폭풍군단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아마 3대를 거쳐 이제 김 부자가 굉장히 신이 많은 부대가 이 폭풍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당수로 전쟁할 거야? 아니 내 총 익숙한 내 총 가지고 가서 내 총알 가지고 내가 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폭풍 군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리만갑 동무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오늘 그럼 내가 특별히 이럴 줄 알고 폭풍 군단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을 내일 북조선에서 함께 갔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이웅길 동무 나오라오. 리용길 동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1폭풍군단 87 경보병력에서 목만 이윤길 상급병사 이윤길 명기대로 호출대로 명령대로 왔습니다. 다시 하라? 아닌데. 장군님 보니까 떨려가지고. 아니 서의를 입고 나왔어. 오늘 폭풍 군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동무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갑자기 막 일본에서도 오고. 그죠? 예. 예, 북한에 계셨을 때 상급병사 아닌가요? 상급병사입니다. 근데 이거 뭐야? 장교로 요리대? 오랜만에 이만갑 나온다고 승진시켰습니다. 승진시켜줬습니다. 대성공지 감사합니다. 야, 나 좀. 아니 또 그 폭풍 군단 이 훈련 영상을 보면은 막 진짜 난이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막 진짜 뭐 얼음물에 그냥 들어가고 막 쇠사슬 막 끊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입대하면 바로 초모소에서 그러니까 뽑아갑니다. 일단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토대도 보고 신체 이런 거 다 보고 뽑혀가서 1년 동안 신병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부대는 6개월이나 3개월이면 특수부대는 1년 동안 신병훈련을 공통으로 받습니다. 기초체력 훈련, 뭐 맞서기 시키고 타격 훈련하고 기본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본대 배치될 때 한 3,000명 정도라 하면 저희 여단이 그 3,0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태권도, 권투라든가 레슬링을 해서 체력이 이미 다 준비된 친구들 그리고 뭐 정신력이 좀 뛰어나다든가 이런 애들로 따로 추려가지고 얘네 아주 기본적인 훈련. 심지어 어느 정도 있냐면 그러니까 타격 훈련도 타격 훈련인데 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걸 발로 차거든요. 여기에 다 못자리가 잘못 맞으면 다리가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남아 있어요. 그걸 왜 하지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만약 고문을 받는다든가 잡힌다든가 아니면 육박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타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기압이라고 하거든요. 뭐 차력한다고 하는 여기서는 차력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습관이 되니까 앉아 있다가 대목 같은 거 발견하면 책상에 그냥 꾹 눌러서 넣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 인간이라기보다는 그 몸 자체를 딱 만지면 전투훈련 같은 경우는 거의 돌덩어리. 인간 병기네. 이제 저도 뭐 북한에 있었을 때 지금 손은 그렇지만 폭풍군단에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나무 있잖아요. 손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북한에서 새끼줄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새끼줄. 볏짚어리로 그 한 거 깡구를 거기다 꽉 감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5,000번이에요. 이거. 맞아요. 계속 두드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피고름이 차요. 막 붓고 이게 뼈가 못 견딥니다, 솔직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병원 가서 치료받나? 아닙니다. 그렇게 안 받고 그 철깡통 있잖아요. 깡통, 우리 말하면 그 캔. 네, 그런 캔을 갖다 못 갖다 대고 망치로 두드려요. 똑똑똑똑 찍으면 빽빽빽 나오면서 그 뻘떡뻘떡 터실해지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감아요. 이렇게 쫙 감아가지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피고름이 다 터집니다. 그걸 때리면 여기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소독하는 게 아니고 소금 있죠, 소금. 소금 갖다 놓고 또 때려요. 소독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하면은 여기가 완전 진짜 무쇠 주먹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주먹에서 뭐 피가 나왔는데 다시 또 때려가지고 고름이 나오는데 또 때려가지고 막 소금에다 또 때려 놀래고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이 김정은이가 인정하는 그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또 해외에 딱 나갔을 때 우리 공화국의 이름과 이 사회주의 체제를 빛내지 않겠습니까? 소금에 절이고 싶다. 나는 말고. 사실 이제 현대전에서 과연 저런 훈련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런 훈련을 한다라는 건 앞서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시 상황에서 이제 후방 교란을 한다. 또 후방에서 직접 이제 뭐 민간인 군인들을 근접거리에서 만난다는 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총알 한 방이면 끝이지 무슨 저 차력 같은 걸 하고 있어 하지만 분명히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습게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너무 우리가 무서워도 안 되고. 근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10대 말 아이들 같다. 훈련 제대로 안 된 아이들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국정원에서도 북한군 1,900명 뭐 파견될 전체 병력 중에 상당 부분 10대 병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군 초모는 17살 때부터 이제 징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사실 10대 병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 20살쯤 되면 한 3년, 4년 정도의 전투 능력을 가진 이런 베테랑 병사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병사들이 체격이 다 이제 왜소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징집이 148cm 이상이면 다 현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148cm. 140. 그래서 북한도 물론 특수부대 정도 되면 뭐 한 160키 정도 되고 또 60kg 정도 되는 김정은 앞에서 진짜 시범 보이는 부대들 보면 뭐 우람한 체격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아담한 체구인 그 특수작전 그쵸. 부대원들도 상당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폭풍군단 네. 확실할까? 아니 너무 애들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 영상에 보이는 폭풍군단이라고 아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버거품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저 영상 속의 군인들은. 왜냐면 일단 줄 서 있는 자세도 이건 무슨 완전 뭐 너농조기대도 그런 너농조기대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도 군대인데 그것도 특수부대라면서요. 그들도 무조건 단학가예요. 그거 관병일치 얼마나 떠드는데요, 북한이. 근데 병사 보고 야 나오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유치원 애들이에요. 줄 서라 말라. 알아서 줄 서야 되는 거고 원래 맞다면. 단학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군인 같지도 않았고 군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저거 특수부대가 맞아? 이거 어떻게 경보여단들이 저 모양이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 폭풍군단 맞고요. 왜냐면 3,000명, 제 여당 같은 경우 3,000명이면 거기서 전투원들은 500명밖에 안 냅니다. 또 그 안에서도 최강을 뽑으면 뭐 진짜 살인 병기 이런 사람들 뽑으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 속에 있는 거는 페이커 같은 애들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다른 장 영상에는 야투경 착용하고 행군하는 거 보면 이거 열 맞춰서 행군하거든요. 걸음 보폭 맞추고 그게 있고 또 어린애들은 딱 봐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복무한 정도 이제 신병 끝나고 얼마 안 돼 한 21살, 22살 보직이 다른 걸 거예요. 이런 애들은 많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총알바디가 될 수 있는 앞에서 그냥 돌격하면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 앞에다 세워놓고 진짜 싸우는 건 뒤에서 어떻게 뭐 야간 침투를 하든 수중훈련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폭풍군단, 특수군단인 건 알겠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작전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산악이 많은 또 도심에 침투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의 어떤 전투 훈련을 주로 받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주로 배치되는 곳이 평야지대다. 여기서 사실 어떤 전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화력이 더 필요하고 인원수가 더 필요한 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총알바지가 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뭐 폭풍군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봤을 거예요 그 영상. 공수훈련하는 거 봤죠 한번. 낙하산이 줄이 엉키고. 이게 공중에서 낙하산 줄이 서로 엉켜가지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걸 봤거든요. 그건 뭐냐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훈련입니다. 비행기 띄우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군단이다라면 일단 산악 지형이거나 아니면 도심이어야 되거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저런 데입니다. 밀 많은데. 여기 숨을 데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사실상 대포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페이크가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좀 그나마 믿을 만한 그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동영상이에요. 네,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이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고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가는데 북한군이 자기를 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병사가 2명이 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래서 자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И при штурме они начали стрелять по нам. Мы пытались их вразумить, куда стрелять. И корейцы вроде как застрелили 2 наших.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я подумал, лучше сдаться в плен, чем быть убитым своей пулей. 러시아군 지휘를 받는 건데 이게 소통도 안 되는데 이대간 소통도 안 되는데 천지발찌하는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떤 작전에 써먹을 수 있는 병력인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지금
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죠. 아유, 엄청 죽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그러는 거야? 사망자 전체가 이제 전쟁 내내 사망자 전체 러시아군 사망자를 보면은 나토 추정은 뭐 한 6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11월 초연제. 네, 사상자. 60만. 정말 치열한 전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솔직히 이제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부대가 전선을 공격을 합니다.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회용 제대가 있고 특수 제대가 있고 돌격 제대가 있고 전열 제대가 있어요. 이 4제대 임무가 다 틀린데 특히 이 일회용 제대는 그야말로 들어가서 총알 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먼저 딱 들어가서 처음 제대가 달려 들어가서 가면서 방어하는 측에서 사격을 하겠죠. 그러면 방어 쪽에 위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특수제대가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중화기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적 참호를 공격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되는 사이에 돌격제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면은 후속으로 전열제대가 와서 그쪽 지역을 완전 장악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싸움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 제대용으로 사용을 했던 게 스톰 제트라는 부대가 활용이 됐어요. 스톰 제트 이게 사실 뭐냐면요. 수인 부대,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 이렇게 싸우면은 가서 살려줄게, 뭐 저거 해줄게 그러면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고진. 네, 맞습니다. 프리고진이 막 그때 2000년 7월에 막 돌아다니면서 감옥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던 게 이 부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수인 부대도 거의 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의 뭐라고 그럴까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스톰 V 부대. 이 스톰 V는 뭐냐면은 몽골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도, 스리랑카. 그런 이제 용명들을 가지고 일회용 제대를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고, 아마도 지금 북한 들어가는 이 인원들도 일회용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갈 땐 그럴 거예요. 북한 지휘관도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부하들 희생되기는 싫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독립 제도로 들어가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만약 총알 앙패로 나간다 해도 얘는 그냥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스톰브이 그 형태였어요. 경보병 부대가 이 퇴로가 막히면 그냥 자폭하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알아서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 사실 이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혼자 유일하게 그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군 그 분이잖아요.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관사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를 원사하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전우들이 이 기술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크르스크는 진 러시아장의 암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러시아군이 무기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진짜 수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총알바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근데 우리 또 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돌격 작전은 앞엔 일단 죽여요. 그 이제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그 주드로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러시아 병사 3명당 총 하나 줘요. 뭐. 와 뭐야? 그러면 맨 앞에 선 애가 총 쏘고 달려가요. 웬일이야. 2명은 총 없이 뒤에 있는 이로 달려가요. 얘 죽죠? 뒤에 있는 2번째가 죽어. 쏴. 얘가 죽죠? 3번째가 쏴요. 그리고 이 러시아 병사, 소련 병사도 사람이 애들이잖아요. 난 뭐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기 싫다 해서 거기 때 볼가강이라고 강에 뛰어들어요. 난 헤엄쳐서 난 탈출하겠다. 정치 장교들이 넌 조국의 배신자라고 해서 바로 등 뒤에 자국 젊은이들 쏴 죽여요. 이게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니까. 단지 러시아 병사가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개죽음 당한다 이 차이예요 지금. 북한이 분명히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인을 파병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다른 나라의 용병이 증언을 했어요, 최근에. 내가 러시아에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추산해서 북한 김정은도 최소 이 정도의 돈을 받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다른 러시아 용병이 일시금을 하나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2,0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월급 형태로 돈을 매달 받는데 그 돈도 한 2,000달러.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시금 빼고 월급만 합쳐도 매달 33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오. 사실은 북한 병사들의 목숨으로 김정은은 300억 가량의 돈을 매달 받으면서 이 돈을 뭘 하겠습니까? 핵 만들죠. 핵 만들고 무기 만들고 통치 자금으로 쓰는 거죠. 안 돼. 돈 말대꾸를 못 하겠네. 군인들 월급은 국가가 적립에 두었다가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국가가 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도 남강건설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남강건설회사가 공병군단 직속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남강건설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100% 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공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 종이장 형식으로 받습니다. 받았다가 이제 내가 귀국할 때 거기서 일부분 다 받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받거든요. 뭐 그것도 감지도 없지 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는 그런 파병된 그런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 여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행방불명 됐다거나 뭐 할 때에도 이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출처를 하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다 국가가 이제 거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군의 사망보험금이 뭐 1억 원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 그 서방의 그런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해도 적어도 한 3만 불 정도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뭐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좀 달러 수입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문제는 진짜 피를 흘리고 부상당하고 이런 병사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은 이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무기 같은 거를 더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에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 경험을 쌓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기 현대화 같은 걸 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에 이제 현대전을 경험해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드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전을 경험할 거고, 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죽겠지만 또 일부는 돌아와서 그런 경험들을 또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뭐냐면 막대한 뭐 항공모함, 뭐 핵무기도 다 중요하지만 네. 대부분의 장교들이 실전 경험이 있어요. 계속 전투를 했구나. 계속 세계 어딘가에 전투를 해요. 가다 보니까.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있죠? 네. 거기에 교수들은 다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실전에서는 총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탕! 총소리가 나면 어디야! 야! 저쪽이야! 이러는 거 같죠? 그렇죠. 저는 실탄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국에서 10년 살았거든요. 좀 사방에서 나와. 그건 미국 안 가봤어요? 누가 보면 참전군인인 줄 알겠다 정말. 그건 아니지. 나 LA 폭동 때 내가 루프탑 코리안이 했다니까. 거기도 있었어, 형? 거기도 있어. 포레스트가 오픈하니까. 루프탑 코리안이야. 하여간 다 있었어. 이야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밖에서 타당타당 총소리가 들리죠.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요. 진짜 총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유탄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이제 실전 정말로 내가 보니까 총소리가 여기서 들렸는데 저쪽에서 날아오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교관이 돼가지고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을 훈련시킨다고 봐봐요. 이건 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현대전은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포격전이라고도 하지만 드론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현대전 가운데서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드론이 실전에 크게 투입이 된 작전이에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참호 곳곳을 살핍니다. 움직임을 포착하곤 곧장 폭탄을 투하합니다. 와, 정확도하다. 오. 와, 저 기계를 어떻게 막아? 건들면은 바로 터지고.
예, 장갑차 탱크 아무 의미 없었어요. 아니 뭐 드론만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이 드론을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라고 해요. 그러네. 진짜 이건 너무 끔찍한데? 이걸 만약에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드론을 조종해보면서 진짜 이 드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격파가 되는구나. 이거를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 드론군 부대를 운영을 한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악몽이에요, 진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 드론을 제일 활용을 먼저 잘했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원래 드론 동호회 하던 분들이 나중에 드론 부대가 돼서 우와.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는 걸 보면요. 드론을 월간 우크라이나군 정보장관에서 들은 얘기는 거의 2만 대 가까이 생산합니다. 월간. 각 지역마다 이제 드론 공방이 있어서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서 막 생산해가지고 드론을 보내는 거예요. 우와.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포탄이 휘 하고 날아가는 이 소리가 박격포 소리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게 드론에서 내는 모타 윙 하는 소리가 그거에 거의 전장에 있는 전투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자폭 드론을 비롯한 최첨단의 현대전을 이제 북한군이 먼저 실전에서 보고 배워온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정확한 지적이신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우리가 지금 그거 하면 뭐 핵 개발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제대 무기는 안 개발했을 것 같지만은요. 자, 지금 핵무기가 어느 정도 개발이 나름 끝나가요. 그러면서 최근 첨단 무기 개발 같은 걸 많이 합니다. 2020년 이후에 보고 있으면은 전차도 신형 전차, 뭐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드론이 작년에 이제 국방 전시회에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이었죠. 올해 8월 말 정도에는 자폭 드론,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자폭 드론과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 쓰는 것보다 살짝 개념이 발달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어요. 자, 결국 뭐냐면 북한은 지금 만들 능력은 어느 정도는 돼요. 완전 첨단 무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솔직히 좀 북한이 좀 부족할 텐데 이번에 가서 배워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에게 이게 위협이 거의 그대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는 게 그러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국정원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최근에 내놨어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무작위의 북한군 데이터베이스와 러시아 현지에서 포착된 북한군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의 인물을 AI로 대조한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일치.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한 전략군 미사일 총국의 붉은기 중대 출신의 미사일 기술자가 이렇게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사진을 찍었다. 근데 저기가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이른바 북한 미사일 KN-23 발사장이에요. 이 말은 북한이 KN-23을 러시아군에게 줬고 기술자까지 현지에 붙여놨고 이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제 KN-23을 운용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북한군이 현지까지 갔다라는 추측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KN-23이 요격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한번 비행 궤적이 꺾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맞출 수가 없는데 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현장에서 KN-23을 많이 활용하면 많이 활용할수록 이 누적되는 유효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종국엔. 우리한테 쓰는 거죠. 보면 볼수록 좀 무섭다. 이거 지금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은 뭐 돈 말고도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뭘 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러시아에 원하는 게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의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첨단 과학 기술을 이번에 내 최대한 많이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 기술을 받는다. 김정은한테 지금 제일 다급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이 올 초에 2024년 안에
군사 정찰 위성 3기를 더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직 하나도 못 쐈어요. 북한이 정찰 위성 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실패하다가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난 자리에서 푸틴이 기술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2달 뒤인 11월에 쏘아 올려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올해 이제 김정은이 또 그 기세를 몰아서 3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걸 보면 뭔가 소련으로부터 지금 러시아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필요한 광학 장비, 카메라 이런 정밀하게 좀 위성 사진 찍어서 용산 사진 선명하게 찍어가지고 딱 내놓으면서 너희들 내 관역 안에 있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러시아가 또 광학 렌즈, 이 광학 선진국이거든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달라 그러면 푸틴은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줄래 말래 나 있어라고만 하고 안 주고 있던 2만 명이나 파병을 해주는데 렌즈 달라고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북한이 러시아에게서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저 ICBM 파송 19형을 발사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선강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1시간 26분 동안에 1000km를 비행하면서 이제 정점 고도 7687km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미국의 본토를 아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최근에는 북한이 지금 신포 그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정보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또 이전받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될 겁니다. 아니 파병하고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간다는 게 대단한데. 그러네. 아니 짭정원 씨, 아니 완전 이번에 단단히 한몫 챙기셨네요.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은 우리 러시아와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의 그 아름다운 우정이 나온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든든합니다. 짭정 입장에서 든든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뭐 돈이나 기술 이전도 이전인데 만약에 북한군이 대거 죽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이른바 혈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미국만 혈맹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 북한이 혈맹 관계가 되면 만약에 김정은이 오판해서 야, 한반도 한번 치자, 전쟁 한번 일으키자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요구할 거예요. 우리 군사도 당신들 위해서 10,000명 이상 죽었는데 등가하는 러시아군 참전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 러시아가 마냥 외교관계 때문에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걸 김정은이 대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죠. 정분 찾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면서요. 이것은 세계 대전의 첫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대전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북한군은 그냥 가만히 있지. 하나 때문에 세계대전을 걸기에는 아깝죠. So in brigade, you don't have only land forces, not only soldiers who are on the front line. You have a lot of different specialists that they are preparing to fight against us. And here we see this first step in this war, and this is the first step to a world war. A world war, of course, it's understandable. 사실 이 젤렌스키의 3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에게 하는 경고죠. 야, 우리 나토 있어, 미국 있어, 러시아 함부로 북한군 끌어들이지 말고 북한군도 함부로 교전할 생각하지 마. 통할 리 없지만 경고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군의 참전을 적극적인 좀 관여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물밑으로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살상 무기 보내달라, 뭐 급기야 뭐 군대도 좀 보내달라. 근데 사실은 우리 정부는 아는 거죠. 한국군을 보내게 돼서 한국군과 북한군이 교전하게 되면 이게 진짜 오히려 전쟁의 확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절대, 물론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러시아를 치는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참전은 우리도 지금
절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포석을 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 유엔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이 전쟁을 막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약해지긴 했지만은 우리 유엔 체제와 함께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NPT예요. 그러니까 핵 비확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 중국, 그렇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자, 이렇게 쫙 있는데 이 5나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에요. 예.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는 바로 이 5개 국가들끼리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5개 국가들끼리 전쟁이 난다는 게 진짜 세계대전이고 이번 세계대전은 만약에 나게 되면 핵전쟁이 돼서 인류가 공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에 하나 뭔가 러시아가 판단 오판을 일으켜서 핵을 만약에 전술핵이라도 뭐 한 발 떨군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파병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때리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지금 거세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나토가 군사 지원을 함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자기 본토에서만 쓸 수 있게 딱 제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때리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파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어쨌든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고 뭐 난리가 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공멸하는 길인데 아니 아무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다른 국가에서 참전해서 도와준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마크롱이 괜히 뭐 이제 야 우리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 꺼냈다가 그냥 완전히 두들겨 맞았죠. 왜냐하면 이제 여론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핵보유국이에요. 핵보유국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른 핵보유국과 직접적으로 뭐 재래식 전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 에스컬레이션 확전돼가지고 핵전쟁으로 갈지 모르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나토 국가들 뭐 영국 아니면 뭐 나토의 가장 수장인 미국 이런 국가가 참전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말 양국이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냉전 시기에도 보면 그렇고 미묘하게 양쪽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안 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더 끌고 나갈 힘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약간 좀 전쟁을 좀 접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더 세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군이 이제 거기 들어갔느냐, 왜 거기 들어갔냐면 뻔하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선에서 하루에 평균 그 사상자가 1,20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1,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현대전이 들어가게 되면 어트리션 워라 그래서 그냥 소모전이거든요. 병력과 장비를 갈아 넣는 거고 이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러시아가 그만큼 병력이 없는 거고 3차 대전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냥 뭐랄까 하나의 카드로서 던진 말이지 심각한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